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적인 긴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인항공기 UAV의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감시 및 정찰 작업의 효과적인 도구일 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는 군사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원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모든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UAV 기술의 발전은 군사 및 글로벌 보안 분야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국은 여러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힘과 창의력을 입증한 국가로 최근 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작은 크기의 스텔스 무인항공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것은 눈에 띄는 성과로 이 나라의 선도적인 기술 연구 및 개발 능력을 보여주며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큰 기회를 열었습니다. 이 스텔스 UAV 시리즈의 완성과 넓은 분야의 배치는 한국 국민과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한국을 글로벌 군사기술 지도 위에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UAV의 개발과 배치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 현대적 도전 과제,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전략적 해결책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인구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군대를 유지하고 배치할 수 있는 능력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항공기는 자원을 최적화하고 인력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도 전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북한과 인접한 적대 국가들의 핵무기 위협이 점점 더 시급해짐에 따라 강력한 무인항공기 UAV 부대를 보유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스텔스 UAV 및 기타 UAV는 탐지되지 않고 장거리에서 정찰, 감시 및 심지어는 목표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도발 행위에 대한 방어 및 반격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현대 전투 환경에서 그들의 유연성과 생존 능력은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국방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무인항공기의 AI와 고급 자율 시스템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열렸으며 이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투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방어 능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민간인 및 비군사 인프라에 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정밀 공격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마련합니다. 스팅레이의 등장은 군사기술에서 혁신적인 진전을 나타냅니다. 이 소형 무인 공격 항공기 UCAV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니 전투기처럼 작동합니다. 이는 한국군의 힘을 크게 강화합니다. 동시에 주로 정찰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형 스텔스 무인 항공기의 개발은 스팅레이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더 유연하고 다양한 전투 능력을 열어줍니다. 이 UAV 종류는 기술 플랫폼, 내부 부품, 그리고 엔진을 공유합니다. 이는 비용 절감과 개발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와 운영에서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오리와 소형 스텔스 무인기의 결합은 강력한 무인 전투 시스템을 만들어 공격 및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시스템의 이점은 또한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대대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 감시 및 목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전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이는 또한 인력에 대한 요구를 줄이는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한국이 직면한 인구 절벽 문제에 대응합니다. 개발 상황에 따르면 가오리는 예상보다 일찍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3단계 프로그램에서 KF-21 전투기와 함께 운영될 것입니다. UAV와 유인기의 협력 시스템은 퓨전 종합연구소와 대한항공이 개발 중이며 국내에서 생산된 엔진은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군의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약속합니다. 이 UAV 시스템의 배치가 한국의 방위체계를 전략적 목표 파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처벌 및 보복 시스템을 통해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최초로 유인 및 무인 시스템의 조화롭고 진보된 기술은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위 분야에서의 힘과 창의력을 입증합니다. 군사 분야에서 무인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병사의 안전과 전장에서의 생존 능력이 최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조종사 수를 줄이는 것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위험한 상황에서의 작동 능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더 보편화되는 드론 기술에 대응하고 안보 불안정성의 위협을 넘어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인 기술을 통한 군사력 강화는 기술 무기 경쟁의 일부로 다른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간 형태의 로봇을 사용하여 비행기를 조종하는 새로운 무인 전투기 시스템 개발을 통해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조종사를 대체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로 즉각적인 자동 비행 능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존 비행기를 수정할 필요성을 줄여 인간 조종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탁월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인간 형태의 로봇은 중력과 속도와 같은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훈련 비용을 줄이고 전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세계 다른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 DARPA의 ALPHADOGFIGHT 챌린지와 같이 인공지능 AI 모의 환경에서 인간 조종사를 이기는 것을 시험해본 경우에 비해 한국의 프로젝트는 더욱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ARPA의 AI가 아직 인간 조종사를 완전히 이기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시험들이 모의 환경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널리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AI와 로봇을 전투기 조종에 적용함으로써 기술적 전환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는 실제와 응용 분야에서의 한국의 군사 분야에서의 우월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이것뿐만 아니라 전쟁과 전장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AI와 로봇을 군대에 통합하는 것은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에서의 혁명이며 인간이 운영하지 않는 전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힘 효율성, 그리고 안전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중국이 제27화 제21과 같은 구형 전투기를 자살 무인기로 개조하는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과정은 중국의 군사기술 혁신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게 큰 위협을 만들어내며 무인 기술의 개발과 배치를 국방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만든다. 대량의 미그 21와 미그 31을 보유한 러시아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지역 내에서 무인 무기 경쟁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이 상황에서 KAIST 한국과학기술원가 개발한 인간형 로봇 조종사의 장점이 두드러집니다. 이 로봇들은 인간 조종사처럼 복잡하고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에 구애받지 않고 높은 정확도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은 부인할 수 없는 강점이며 비행 상태에 따른 운영 지침과 긴급 대응 절차를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로봇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군사기술 혁명을 이끌 큰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로봇 조종사 기술의 적용은 이 나라의 방어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중요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을 군대의 전술항공기 최대 800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한국은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맞서 지역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마지막 6호기가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8일 KF-21 보라매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 복좌 2인승과 최초 비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해 7월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이래 11개월 만에 시제기 6대가 모두 비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은 유례없는 놀라운 속도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 6호기 비행 성공 소식과 더불어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 개발 소식과 항공모함 소식까지 더해지자 놀라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면서 무서운 속도로 무기를 만들고 있는 중국에서 지금 한국의 놀라운 계획을 의식하며 우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KF-21이 3년 뒤인 2026년에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F-21과 함께 운용될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가 연내 개발이 완료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우리 군은 9월 드론작전 사령부를 창설하면서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가오리 형상의 스텔스 소형 무인기 가오리 X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오리 X는 이미 이착륙 성공에 이어 KF-21 보라매와 유무인 합동작전 MUMT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센서와 통신 체계를 개발 중인데 개발이 완료되면 KF-21과 함께 무서운 공중 전력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가오리 X는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 km 비행할 수 있고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돌아오는데 가오리 X의 실제 크기가 길이 11m, 넓이 15m, 무게가 10톤으로 중국에서는 가오리 X의 실제 크기가 대형 드론 수준이 아니라 전투기만 하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중국 소후닷컴은 지난 4월 한국이 순식간에 KF-21 시제기를 순차적으로 만들었고, 이것도 매우 놀라운 속도인데 일명 가오리 X라고 알려진 보조 스텔스 무인기까지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가오리 X의 사진을 한국이 지우고 있다면서 한국이 이렇게 비밀로 취급하는 것은 무엇을 숨기려는 것일까라고 질문했습니다. 혹시 자국이 만든 무인기 CH-7과 비슷해 보인다면서 한국이 또 우리 거를 도둑질했나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렇게 어이없는 주장을 하면서도 한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KF-21부터 가오리 X까지 한국의 군용기 개발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순조롭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의 전투기 개발이 빠르고 순조롭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개발하는 게 죽을 것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것을 베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도 자신들이 남의 것을 무단으로 베끼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개발을 잘하는 것은 자신들처럼 남의 것을 베낀 게 아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19일 KF-21이 초도 비행에 성공하자 중국 언론인 소후닷컴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인 기반이 부족하여 록히드 마틴을 제휴 명목으로 끌어들였고 사실상 T-50 개발과 마찬가지로 록히드 마틴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의 상당한 기술적 지원으로 KF-21은 기술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어쨌든 한국은 그 덕분에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예산 확보와 기술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그럭저럭 넘겼다. 그러나 한국이 신속히 관련 부품들을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못한다면 KF-21은 실패작이 될 것이므로 아직까지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 실패하기를 아직도 바라는 눈치이지만 한국은 이러한 바람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을 개발하면서 록히드 마틴과 제휴의 엔진과 부분적인 기술을 전수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4개를 스스로 개발하고 국산화율을 65% 이상 실현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산화율 100%를 주장하지만 65%의 국산화율도 대단한 것이라며 사실상 100% 국산화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웨덴 그리펜은 KF-21에 들어가는 미국 G2사 엔진을 쓰고 85%를 외국에서 부품을 사서 조립하지만 스웨덴제로 인정받고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체계 설계를 스웨덴이 했기에 스웨덴만이 만드는 독자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KF-21은 전체의 체계 설계를 우리가 직접 한 기체이고 게다가 대부분의 부품을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F-2 전투기 공동 개발에서 실패하고 이후 영국과 협력하기로 했지만 이것도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영국 측은 일본에서 취할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다며 오히려 KF-21 시험 비행 성공을 계기로 한국과 전투기 개발에 상호 협력하자고 먼저 제의를 해왔습니다. 중국이 제 아무리 최신 전투기를 내놓는다고 떠벌려도 결코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전투기 엔진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모든 무기에 있어서 국산화율이 훨씬 높지만 이는 중국의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미국, 유럽, 러시아 등 기술 선도국으로부터 경쟁국 또는 잠재 적국으로 찍힌 나라다 보니 기술 이전은커녕 완제품 판매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러시아가 완제품 무기를 팔았는데 중국은 그것을 뜯어보고 무단으로 역설계해서 국산화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최신 기체나 부품은 중국에 팔지 않아 첨단 무기들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자랑하는 J-20에 들어가는 WS-15 엔진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러시아제 원형의 6070% 수준의 성능밖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이 자국 기술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보고 놀라고 속도에 다시 한번 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매체는 KF-21이든 가오리 X든 로열 윙맨 형태의 기체이든 날개를 접을 수 있는 형태의 기체를 제작해 항공모함에 탑재하려는 한국의 야망은 잘 알려져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후닷컴은 지난 14일 한국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 2023에서 공개된 7만 톤급 항공모함을 보고서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한국은 7만 톤급 항공모함 계획을 내놓고 중국과 경쟁하고 싶나? 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푸젠함을 닮은 한국형 항모, 중국과 경쟁하려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처럼 미국산 항공모함기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산 스텔스 전투기 KF-21의 함상형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국산 항공모함과 국산 항공모함기를 개발하려는 한국인의 야심을 얼핏 보기에 정말 남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은 강대국으로 원양과 대양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에 이런 항공모함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한반도 변두리 국가로 해군할 동법이가 작아 이러한 항공모함이 필요하겠냐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항공모함 보유를 두고 늘 이 같은 중국의 주장대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해군 관계자들은 중국이 하는 짓을 생각한다면 항공모함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해를 자국의 앞바다라고 지칭하며 2013년부터 우리 해군에게 동경 124도 서쪽은 자신들의 작전구역이므로 넘어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해의 70% 이상이 중국 해군의 작전구역이 됩니다. 중국 해군은 이렇게 매년 서해에서의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이 근처를 항해하는 대한민국 해군 함정을 둘러싸듯 포위하여 위협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한반도 서쪽 바다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남중국해를 힘으로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서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도 길목을 막아서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항공모함을 한국이 보유한다면 중국의 대항해 인근 해역에서 머물면서 근거리에서 항공기의 보급을 통해 안정적이고 빠른 항공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강습 상륙함에 비해 우월한 체급으로 헬리콥터 전력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이어 일본도 항공모함을 2024년에 전력화를 시도하는데 일본이 항공모함을 운용해 독도를 노린다면 한국이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변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항모전투단을 운영한다면 분명 우리 군의 해양주권 수호 및 국위보호 활동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KF-21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가오리 X를 비롯해 7만 톤의 항공모함과 더불어 여기에 실어 운용할 수 있는 KF-21 네이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열심히 첨단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을 만들고 있지만 모든 것이 중국 자국 기술로 만든 중국산이기에 실전에서 자신들이 과시하는 것 같은 전력은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훨씬 앞선 기술이라고 자부하던 러시아도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전차나 전투기 등이 서양의 무기에 맹모추는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서해 지역을 비롯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일부 지역을 노리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중국의 야욕을 누를 수 있는 더욱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방산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강력한 레이더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ESA 레이더를 갖게 되어 군사 분야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방 군사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군사적 자주성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분야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는 KF-21 사업이 양산이 축소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 12월 24일의 발표를 통해 기존 양산 계획인 40대로의 유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걱정, 그리고 이를 개발해낸 연구원들의 지원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반영되어 KF-21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국방 예산은 2023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244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KF-21 최초 양산 사업을 위한 금액으로 2,387억 원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초도 물량 양산 축소로 인해 약속된 예산이 제외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방 예산이 확정되어 KF-21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슈를 제기했던 일부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모두가 KF-21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숫자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이 매우 다행이긴 합니다만
KF-21 사업에서 초도 물량 양산의 성공은 이제 출발선상에 선 것일 뿐, 앞으로는 본격적인 양산과 추가 무기 체계의 발전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KF-21 보람에는 1차 양산이 시작되면서 2024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전력화를 시작하여 2028년에는 KF-21 40대가 노후화된 F5 계열기를 대체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블록 2의 개발을 통해 공대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추후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생산하여 120대의 KF-21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시간과 예산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은 현재 블록 1단계로 개발되었으며 블록 2와 블록 3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블록 2는 공대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부 무장창 유무 등 복합 체계의 추가가 기대되며 블록 3가 돼서야 더욱 세련된 기술과 능력이 구현되며 완성체가 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 무기 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KF-21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여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며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을 통해 KF-21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국방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투기 관련 수출 시장을 늘리고 기체 양산 가격을 낮추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FA-50과 같은 한국의 무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 KF-21까지 연계되는 수출 전망이 밝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KF-21의 입지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방산 수출 전망을 더욱 밝혀줄 소식이 나왔는데요. 대한민국의 방산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고출력 겐질화 갈륨 RF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선두주자인 RFHIC가 국내에서 4인치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성과로 과학기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로 인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ESA 레이더를 갖게 될 전망인데요. AESA 레이더는 전자적으로 스캔되는 안테나 배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함으로써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고출력 겐질화 갈륨 RF 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의 소재로 적용 가능하며 다이아몬드의 특성을 활용하여 열전 도율이 뛰어나 반도체 및 광통신 소자에서 열 방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RFHIC는 이러한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다이아몬드 방열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소결한 작은 크기의 소재가 주를 이루었는데 RFHIC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마이크로웨이브 CVD 화학기상 증착 장비를 활용하여 직경 4인치의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4인치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특히 겐 소자에 접합할 경우 기존의 구리CU 방열 소재와 비교하여 RF 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 소자의 구동 시 무려 4배 이상의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열전 도도가 높아져 기존의 구리 방열 소재를 사용한 소자에 비해 최소 50%에서 최대 200%까지 RF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전투기 AESA 레이더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주요 특징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뛰어난 열전 도성과 열 방산 특성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고열 전도율과 열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AESA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출력 전자 소자에서 발생하는 열 문제를 크게 완화시켜 레이더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로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뛰어난 전기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높은 주파수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레이더의 높은 주파수 작동이 요구되는 군사 응용에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로 소자 성능이 대폭 향상됩니다.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하면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보다 수백 배 이상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용 레이더의 송수신 소자 및 전력 증폭기 등에서 높은 출력 및 민감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신속하고 정밀한 스캔이 가능합니다. AESA 레이더는 안테나 배열의 개별 요소를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빠르고 정밀한 빔 스캔이 가능합니다.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하면 안테나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한 빠른 전력 전환 및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레이더 탐지 거리가 대폭 늘어나 더 먼 거리에서 스텔스 기기를 탐지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이 매우 강화됩니다. 다이아몬드는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며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전투 상황에서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며 군사적으로 중요한 환경에서 사용할 때 유리한 점을, 이러한 특성은 전투기가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하고 이동할 때 전반적으로 정확한 성능과 안정성까지 모두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투기 레이더 시스템의 성능 향상은 군사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 수집은 전략적인 이점을 가져오며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통한 열 제어 기술은 이러한 군사 응용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낸 RFHIC는 이동통신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주로 신소재인 질화갈륨겐을 활용한 RF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학 박사인 설립자 조사멸 회장과 경제학을 전공한 조덕수 대표이사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FHIC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겐 소재를 사용한 트랜지스터 방식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인 조사멸의 확고한 믿음과 연구 노력 끝에 2005년에는 겐 전력 증폭기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2010년에는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RFHIC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에 위치하며 무선통신용 겐 반도체 핵심 부품을 제공하며 방위산업에서의 겐 MMIC 마이크로파 집적회로 반도체 연구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방 신산업 5대 분야 중 반도체 분야에서 RF겐 반도체 기술로 제1기 방산혁신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RFHIC는 방산 분야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연구개발에 110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연간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RFHIC는 방산 분야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제 마이크로웨이브 심포지엄 IMS 2023, 퀀텀 코리아 2023, 나노 코리아 2023 등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하여 기술력을 알리고 있으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신사옥을 건립하여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RFHIC는 현재 RF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소 발생, 탄소 배출 저감, 반도체 장비, 플라즈마, 의료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국내 최고의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번에 개발한 혁신적인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향후 5G, 6G, 위성통신, 방산용 전력 증폭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며 초기에는 테스트 및 양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양자 컴퓨터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개발을, 이렇게 RFHIC는 고성능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개발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다이아몬드 웨이퍼 개발 소식에 군사 전문가들 및 국민들도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AESA의 핵심인 겐 반도체는 시웨이퍼가 소재인데 미국과 일본만 생산하는 전략물자로 수입할 때도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발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높은 열전도로 냉각 효율이 높아져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다. 즉 레이더 탐지 거리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빨리 상용화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을 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군사 분야 최대 화두 중의 하나는 국산 AESA 레이더의 국산화 성공이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 이전이나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 한국은 가장 핵심 소자인 질화갈륨겐 반도체 소자까지 국산화를 했으며 이번에 다이아몬드 웨이퍼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개발해내면서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 미국이나 일본의 특허를 피해가면서도 전력 증폭률이나 열전도율이 훨씬 높아 내열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어 이 레이더를 실험한 이스라엘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뛰어난 하드웨어의 성능을 보장하게 해줄 소프트웨어인데 이 분야 또한 국산화 관련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완성되면 일단 나와 있는 스펙만으로도 AESA 레이더의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레이더들을 필적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만 본다면 현재 개발된 시제품 성능만으로도 F-35 스텔스 전투기에 적용된 AESA 레이더를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개발된 소자를 적용하고 소프트웨어만 조금 받쳐줘 완성해낸다면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레이더를 핵심으로 사용하는 이지스함 등 첨단 전투장비의 성능에서도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고의 AESA 레이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즘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 분야의 발전이 가히 경이로운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더욱더 보안을 신경 써야 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남은 기술들을 보완하여 빠른 상용화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번 뜨면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드는 폭격기를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입니다. 그것도 그냥 폭격기가 아니라 순항미사일을 공중에서 무더기로 발사할 수 있는 신개념 첨단 폭격기입니다. 목표물에 유도하는 기능이 없는 일명 멍텅구리 폭탄을 투하하는 구형 방식의 폭격기는 일단 최대한 많이 쏟아붓고 보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1년이 넘었는데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개전 초기 러시아군이 멍텅구리 폭탄을 마구잡이로 사용해 실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 중인 폭격기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거리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성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화력 덕후 면모를 공중에서도 과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장차 대한민국 하늘의 미사일 기지가 될 무기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년 전에 처음으로 풀업기를 만들던 한국이 이제는 초음속 전투기와 항공모함 함재기까지 만들 수 있는 명역에 도달했습니다. 세계 항공사를 다 뒤져보아도 이처럼 놀라운 기술 도약을 보여준 나라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폭격기의 면모를 갖춘 수송기도 개발할 예정이라 더욱 놀라운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항공기는 단순한 수송기는 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KAI에서는 수송기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수송기 역할뿐만 아니라 공중발사체 유무인 복합현대의 모함, 공중급유 해상 초계기 등 대형 특수함공기의 플랫폼이자 일반 전투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무장탑 재량을 활용 막강한 화력 투사 플랫폼이 될 거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덩치가 크고 속도도 느려 표적이 되기 쉬운 수송기가 폭격 임무를 수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미군은 이러한 발상을 현실로 옮겨 수송기를 간단하게 초장거리 폭격기로 변환시켜주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9일 노르웨이에서 미군이 특별한 신무기 테스트를 진행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노르웨이 공군기지에서 미국 특수전 비행단의 C-130J 수송기가 날아오르고 얼마 뒤 수송기의 화물창이 열리고 낙하산이 먼저 펼쳐지며 커다란 수화물이 떨어져 내리는데요. 낙하산에 매달려 공중에 채공하는 팔레트에서 이윽고 미사일이 분리되더니 날개를 펼치고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일명 래피드 드래곤이라 불리는 수송기용 순항미사일 발사 시스템의 첫 실사격 시험이 진행된 건데요. 팔레트와 JASSM 순항미사일로 구성된 이 패키지를 수송기에 싣는 것만으로 수백 km 밖에서 단번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투사할 수 있는 강력한 장거리 폭격기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획기적인 발상의 신무기는 중국과 러시아에 큰 충격을 선사했는데요. 수송기이기만 하면 어디든 실을 수 있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에워싸고 있는 미국 동맹국들의 수송기를 전부 강력한 폭격기로 변신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KF-21의 완성을 확신하는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의 다음 목표는 바로 국산 전술 수송기 개발이었습니다.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무기의 질과 병사들의 사기이지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군수와 보급이기에 수송기의 중요도는 전투기에 전혀 뒤처진다고 볼 수 없는데요. 때문에 지난 2021년 KAI에서 국산 전술 수송기 개발안을 제시했고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산 수송기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KAI에서는 4년간의 KFX 사업을 통해 2,000명이 넘는 우수한 항공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KF-21의 양산이 본격화되면 이 수천 명에 달하는 석박 4급 고급 인력들이 불필요해져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고급 인력들이 계속해서 항공기술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여 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KFX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한국형 전술 수송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개발비만 3조 원 양산 비용은 18조 원에 달했기에 비용 문제로 인해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1월 중동의 산유국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수송기 개발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차세대 수송기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고 덕분에 수십조에 달하는 비용 문제가 해결되어 수송기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FA50과 KF21 보라매를 통해 한국의 항공 기술력을 증명해낸 덕분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믿고 수십조에 달하는 비용을 분담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게다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서 단 한 번도 비용 지불로 문제가 발생했었던 적이 없었기에 인도네시아처럼 돈 떼먹힐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다목적 수송기 개발을 위한 R&D 센터가 건립되기로 결정되며 국산 수송기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산유국의 오일머니를 등에 업고 개발 추진약을 얻은 MCX 프로젝트는 쌍발 터보팬에 장착한 최대 이륙 중량 103톤급 수송기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최대 속도 마하 0.75에 5,000km인 항속 거리 기존 시 130 수송기의 1.5배에 달하는 30T의 수송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았던 국산 무기는 KF21 보라매였지만 이와 함께 다른 의미로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국산 전술 수송기 MCX였습니다. 지난해 9월 개최된 방산 전시회 DX 코리아에서 KAI의 국산 수송기 모형이 최초로 공개되었는데요. 범고래를 닮은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당시 드라마 우영우 속 고래가 떠오른다고 하여 우명우 비행기라는 별명을 얻었었죠. 그런데 이 귀여운 별명을 가진 비행기가 사실 북한과 중국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공중 묘새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입니다. 래피드 드래곤의 팔레트 하나에는 순항 미사일 6발이 탑재되고 C-130계열 수송기에는 6개들이 팔레트 2개, 총 12발의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훨씬 큰 전략 수송기인 C-17에는 9발들이 팔레트 5개, 총 45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인 B-1B를 뛰어넘는 폭장량을 수송기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C-130 수송기에 1.5배의 수송 능력을 갖추게 돼 MCX 수송기에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탑재한다면 최대 18발의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국산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체계 개발에 착수하였기에 MCX 수송기와 함께 완성된다면 강력한 미사일 캐리어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기에 가능한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건십을 한국형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C-130 수송기에 105 곡사포와 각종 지상화기를 장착하여 지상부대의 화력 지원용 공중 플랫폼으로 쏠쏠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의 한계와 수송기의 낮은 방공 능력 때문에 방공망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나 투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강력한 공중 장막 능력을 가진 미국조차 고작 맨페즈 미사일에 건십을 격추담했던 적이 있었을 정도이죠. 하지만 C-130의 1.5배에 달하는 한국형 수송기와 포방부를 자부하는 한국의 포기술이 합쳐진다면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건십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자주포 K9의 155곡사포를 MCX 수송기에 장착하는 것이죠. 현재 K9의 최대 사거리는 40km 정도이지만 풍산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155 유도할 공포탄 GGAM을 사용한다면 사거리가 100km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포탄의 날개를 달아 활강 비행을 통해 전술탄도탄 수준의 사거리를 가진 GGAM 포탄은 날개를 조종해 정밀 기동이 가능하고 GPSIMU 통합 항법 유도 장치까지 갖추고 있어 무려 95%에 달하는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C-130과 같은 수송기에서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GGAM탄을 발사하게 된다면 사거리가 최대 150km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GGAM 포탄을 탑재한 한국형 건십이 탄생하게 된다면 적의 대공 공격에서 안전한 150km 밖 상공에서 막강한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수송기가 강력한 화력 투사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옆나라 일본에서도 자국의 신형 수송기 C2를 기반으로 한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일본 방위청에서 C2 수송기용 유도탄 등 발사 시스템 개발에 대한 계약 공고를 올렸는데요. 항공자위대 C2 수송기에서 미국의 래피드 드래곤과 유사하게 순항 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차세대 수송기 C2는 KAI의 계획과 같은 터보 쌍발팬에 마찬가지로 30T의 수송 중량을 가지고 있어 향후 수출에 있어 강력한 경쟁자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KAI의 MCX 수송기를 상대로 일본의 C2 수송기가 이미 한번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C2 수송기 개발을 통해 다시금 세계 무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꿈을 꾼 일본이었지만 수송기 개발 막바지 단계에서 기체 강도 부족, 자체 중량 초과, 전자장비 성능 부족 등 치명적인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며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방위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쿄 대학교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었지만 국방에 관련된 연구를 금기시하는 일본 대학들의 정책으로 인해 거절당했었고 결국 수송기의 동체를 완전히 처음부터 재설계하여 교체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개발 기간은 15년으로 늘어났고 가격도 40%나 높아진 236억 맨 한화 2,360억 원이나 돼버리고 말았죠. C2를 상회하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 MCX가 대당 가격을 900억 원으로 잡고 있는 걸 생각한다면 일본이 또 한 번 말도 안 되게 비싼 무기를 만들어 내버린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돈이 많은 나라라고 해도 용납이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요. C2 수송기를 구매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에 왔던 아랍에미리트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손사래를 쳤고 이후 아시다시피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수송기 공동개발 MOU를 맺으면서 일본은 또 한 번 한국 방산에 패배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주포와 전차 훈련기 전투기에 이어 폭격기로 활용 가능한 수송기까지 K방산의 진화는 어디까지 계속될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군사무기 이만 마칩니다.